한국 사람들 다들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오늘날 가장 심각한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다. 인류가 21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시대의 화두는 정의와 공정이다. 사람들이 왜 정의와 공정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불평등이죠. 사람들은 세상이 불평등하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명의 슈퍼리치, 엄청난 부자가 전 세계 하위 36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불평등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왜 문제일까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잠깐 고찰을 해보면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관계를 악화시켜서 사람들 사이를 불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등 관계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가지 사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 불화 사회, 가난 화목 사회, 풍요 불화 사회, 풍요 화목 사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4가지 사회가 불안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 불화 사회는 가난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생존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이제 매우 높다고 나오는데 왜 매우 높냐?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화가 있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은 한국을 갑질 사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갑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을질, 병질, 정질도 있기 때문에 갑을병정질의 사회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다층적 위계사회에서 얘기하는 다층에 딱 비례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과거와는 좀 유형이 다른 이 심각한 갈등과 불화, 21세기에 들어와서 심각해진 이 불화가 사회 전반에 학대 현상을 만연시키고 있다. 여기서 이제 학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시의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이런 식에 살 수 없잖아. 뭐 너는 루저니까, 패배자니까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과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뭘까요? 그 사람한테 어떤 대접을 받는 걸까요?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학대.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자기 과시도 학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22세기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풍요 화목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의 삶과 행복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국가는 개인의 삶과 행복을 책임짐으로써 2가지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즉 국가가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생존 불안을 해결해 주고 평등한 사회제도를 만들고 화목한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격차를 없애고 존중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신문지상에서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남의 일이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겁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남들한테 인간 대접 못 받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지난 시간번 강의 때 풍요종독사회 기초에서 4번의 강좌를 했었죠. 오늘부터는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의 기초에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모든 한국 사람들이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또 뭐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을 바랄 겁니다. 즉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불행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런 걸 알 수 있냐?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새해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이제 복은 사실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복을 많이 받아라는 뜻은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뜻과 이제 통합니다. 또 우리 인사말에서도 뭐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아예 이제 행복하세요라는 말은 이제 행복을 요구하는 이제 행복해지시라고 이제 덕담을 보내는 거겠죠. 근데 건강하세요도 사실은 행복하세요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말들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제 행복을 축원하고 또 행복을 기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고대의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이다. 즉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궁극적 목표,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란 뜻이죠. 또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 이제 다소 조금 과격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여기에 예외는 없다. 행복은 모든 행동의 동기이며 심지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도 이 점은 같다. 이렇게까지 이제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행복을 바라고 있다, 사람이. 그리고 행복이 사람에게 최대의 인생 목표다. 궁극적인 인생 목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실 텐데요. 한 가지 여기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행복 말고도 다른 삶의 목표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박사학위를 따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자가 되고 싶다. 혹은 뭐 성공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또 여행 가고 싶다. 등등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목적들과 행복이라는 삶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지금. 또는 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거야.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흔하게 하죠. 그러나 반대로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죠. 또 하면 되게 어색하죠. 자, 이렇게 우리 언어 사용에서의 특징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행복이라는 삶의 목적은 다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다른 여타의 삶의 목적들은 모두 다 행복이라는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하냐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행복해질 것 같아서. 또 돈 왜 이렇게 열심히 법니까? 그럼 행복해질 것 같아서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서 우리가 쫓는 다양한 삶의 목적들이 될 테고, 행복은 그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목적들과 동일 수준에 놓일 수 없는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삶의 목적들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행복을 왜 바랄까요? 그냥 뭐 좋은 거니까 바랄까요? 행복이라는 게 뭔가 우리한테 큰 이익이나 혜택 같은 걸 주기 때문에 행복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사람에게 행복이 수많은 이익과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꼽아보면 우선 행복은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대체로 평가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고 내 삶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행복이 일단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차원에서의 행복이 주는 혜택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그리고 매사에 즐겁고 그렇게 살고 싶겠죠, 다들. 그러면 그러려면 이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불행하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즐겁지 않죠. 슬프죠. 고통스럽거나. 그래서 행복을 바라는 이유는 기분 좋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을 바라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행복을 바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뭐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 연구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당연히 행복한 사람들이 심신이 더 건강합니다. 정신도 더 건강하고 몸도 더 건강하고 또 좀 장수도 더 오래 살고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행복하면 그런 점에서도 유익하다, 우리한테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행복하면 사고력과 창의력 등이 높아져서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 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거린다, 그럴 때는 어떤 심리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반짝반짝 할까요?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아니겠습니까? 매 맞고 있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거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떠오르진 않죠.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사고력, 창의력이 최대화되고 극대화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복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은 사람들을 더 도덕적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공동체나 정치에 참여하도록 이끌므로써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즉, 사람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사람들은 더 착해져요. 더 착해지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뭘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와 역사가 더 발전하겠죠. 이런 식으로 행복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발전을 이렇게 떠미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이 중요하고 우리한테 막 엄청난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다들 행복을 바라는데 우리 인류가 행복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행복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지만 그것이 유독 심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 20세기 후반이에요. 1900년대 후반. 이때부터 행복은 커다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단 대중적 관심이 엄청 뜨거워졌고 행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각국 정부 이런 데서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공식적인 통계기관들이 국가 행복 수준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게 바로 20세기 후반이죠.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들이 행복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예를 들면 1960년 이후에 출판된 행복론에 관한 독창적 저서만도 3,000개가 넘는다래요. 또 2002년까지 발표된 행복 관련 연구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연구가 쏟아져 나온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 열풍이라고 그럽니다. 행복 열풍. 지구촌에 행복 열풍이 불어닥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20세기 후반부에 와서 갑자기 이런 행복 열풍이 나타났을까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행복 열풍의 원인을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류가 행복하지 않아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심장이라는 기관은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병을 앓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심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심장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심장 박동을 세우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평소에 사람들은 심장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죠.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면
뜨거운 관심을 받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심장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이상 증세를 느낄 때, 심장 박동이 좀 이상하게 뛴다라고 느껴지거나 가슴이 막 조여지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그럼 그때는 심장에 큰 관심을 갖겠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에다가 심장 질환 이런 거 쳐서 막 검색도 해보고 그러는 것이 바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여주는 행동이죠. 행복도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에 문제가 없다. 즉 다들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행복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가지진 않겠죠. 근데 반대로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다. 너무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행복에 관심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20세기 후반부터 행복 열풍이 지구촌을 강타한 것은 우리 인류가 행복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행복학자인 홀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물건과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우울하고 더 폭력적이며 더 자살지향적이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그 유럽 국가들이 1960년에 비해서는 물질적인 생활 조건이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더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울증 환자 수는 10배가 증가했고요. 환자의 나이도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2016년에는 64만 3,105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19년에는 79만 8,427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만이 아니라 여러 정신질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생활 조건이 좋아졌죠. 물질적인 생활 조건이. 하지만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한국은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118입니다. 그러니까 갤럽의 2015년 삶의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이제 우리 하위권이라는 얘기죠. 143개 중에서 국계 중에서 118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한국인들의 행복에서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OECD 회원국 한국과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OECD 회원국 같은 경우에 대체로 행복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릴 때는 행복 수준이 높다가 성인기가 되면 좀 떨어졌다가 노년기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그래프를 거의 갖고 있어요. 이런 그래프. 근데 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동 청소년기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낮아요. 성인기 때 약간 올라갔다가 노년기 때 또 낮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행복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동, 청소년, 청년, 심지어 노년도 한국의 경우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아동, 청소년이나 노년은 조금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데 한국은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만 보시면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2018년, 2019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가 청년 세대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는 거의 행복지수가 좋죠. 청년기에는. 성인기 돼야 좀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은 이때 이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회원국 중에 꼴찌입니다. 2013년 이제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그렇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을 다 포함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가 74점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입니다. 2014년 조사인데
이때 이 꼴찌가 6년째 연속적으로 꼴찌를 차지한 걸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에서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인데 공부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공부 학업 스트레스. 이건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어린 시절은 행복하게 자라나야 되는 시절이죠. 이런저런 걱정 없이 뭐 인생에 대한 고민, 걱정 이런 거 없이 그냥 즐겁게 뛰어놀고 막 세상을 익혀나가는 그런 시기여야 됩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시기여야 되는데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은 공부하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별로 행복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이 뭐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도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다른 선진국 나라들에 비하면 몇 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배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40대 사망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통계들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행복에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세대의 차이가 없다. 거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행복 열풍의 원인을 첫 번째로 우리 지구촌 인류가 불행해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행복 열풍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본가들이 원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가 계급이 이 행복 열풍을 발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세기 후반기부터 21세기에 걸쳐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독점 자본가들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은 재벌들이죠. 네, 재벌들. 이런 거대 자본가들, 독점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빌 게이츠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행복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 영역을 만들어냈어요. 실에서 행복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불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래서일 것이다. 뭐 그런 면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원인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노동력의 고갈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산업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본주의 사회 초기, 자본주의 사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사회죠. 이럴 때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정말 가혹하게 지배하고 착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이 14시간, 16시간, 뭐 심지어 뭐 1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길었고 8시간 노동제 같은 거는 언감생심이었고 월급도 뭐 봉급도 엄청나게 적금 줬고 노동자들이 저항도 할 수 없었어요. 노동상권 같은 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노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 수 없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의 노동자들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서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견뎌내겠습니까? 몸과 정신이? 견뎌낼 수 없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피로로 인해서 생산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 즉 노동력이 고갈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그러자 이때 학계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증가했느냐, 폭발적으로 피로와 관련된 실험들, 또 인체공학적인 해법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연구되고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이게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필요로 하니까. 자, 노동자들을 너무 막 가혹하게 이렇게 쥐어짜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요. 피로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노동 시간 줄여주고 월급 올려주고 뭐 이러면 될 텐데 그건 또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피로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가들이 고민했던 거고 그 요구, 자본가들의 요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피로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그 당시에 진행되었던 겁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그러한 비참한 상황,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견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본가들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 노동운동이라고 하죠.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뭐 노동 3권을 인정하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5.1절, 뭐 노동절이라고도 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는 5.1절, 이 사실은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뭐 이런 날을 기념해서 노동절이 제정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던 시기가 이제 바로 초기 자본주의의 시기입니다. 조금 지나서. 그 노동운동만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1917년에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유럽 각지를 사회주의 운동이 또 휩쓸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으로 막 사회주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이렇게 거세게 벌어지자 자본가들은 두려움에 좀 떨지 않았겠습니까? 자본가들은 이제 무서워집니다. 야, 이 상황, 노동자들이 저렇게까지 화가 나서 막 덤벼드는데 저걸 그대로 그냥 우리가 탄압만 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소련처럼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면 어떡하지?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양보를 많이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세율,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최고세율을 98%까지 올리면서까지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고 보통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어떤 부의 재분배 정책, 평등주의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상권을 비롯한 재반 권리들을 인정하고 노동시간도 8시간으로 축소하고 뭐 등등의 또 사회복지제도도 많이 만들었죠. 이때.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평등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폈던 시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흔히 이쪽 학계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 황금기죠. 40년대부터 70년대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 계급이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서 노동자들의 생활 처지나 이런 게 좀 좋아졌던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사회가 상대적으로 가장 평등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랑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68혁명이 터지고 일본에서 뭐 전공투 운동이 벌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미국에서도 신좌파 운동이 막 맹렬하게 벌어졌었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소위 이제 평등 사상, 이상주의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뒤덮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자, 이때 노동자들 자본가에게 탄압받거나 착취당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의 노동자들은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데모하면서 해결하려고 데모에서 해결하려고 그랬겠죠.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 진보운동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악화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에 비해서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거죠. 자, 이때가 이제 지나고 근데 80년대가 되면 또 한 번 자본주의 사회가 크게 요동을 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나라들이 강력한 평등주의 정책을 폈던 이유는 사회주의가 될까봐 두려워서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것 대표적인 게 바로 평등이죠. 그리고 평등에 있어서는 확실히 사회주의가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들도 굳이 사회주의 혁명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만큼 평등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었죠. 그런데 사회주의 나라들이 이제 80년대부터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1년에 최종적으로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됩니다. 그러면 자본가들 입장에서 이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눈치 볼 게 없는 거죠. 사회주의 눈치를 보느라 뭐 복지 혜택을 늘린다든가 재분배 정책을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따라서 자본가들은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더 강력한 이윤 추구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새롭게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착취할 수 있는 자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자유를 맹렬하게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국유화된 산업 민영화시켜, 우리한테 팔어. 규제 다 철폐해, 우리가 돈 버는데 지장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 개인 간 경쟁시켜서 계층 막 분열시켜야 돼. 뭐 이렇게 분열시키고. 또 CEO가 가져가는 돈에 제한을 걸어놨어. 폐지해. 뭐 이런 식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없애버리죠. 이때부터.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이제 등장하냐 하면 자본가들이 집단 간 경쟁으로서 움직이던 자본주의 사회를 개인 간 경쟁 사회로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심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 풍요 중독 사회에서 얘기했던 다층적 위계가 만들어지고 개인 간 분열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뭘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이제 죽고 다 개별화되죠. 노동자들조차. 자,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에 충격을 받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보운동, 노동운동이 거의 쇠퇴몰락기에 접어듭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한국도 1990년대까지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다가 신자유주의화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하강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참 그 자본주의 황금기 때는 진보운동,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그 시기에는 자본가들한테 탄압받거나 착취당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데모에서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는 데모할 수가 없어요.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완전히 죽었고 개인 간 경쟁으로 사람들 사이, 노동자들 사이 관계도 나빠졌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착취당하면 생기는, 지배당하면 생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을 못하죠.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됐죠. 그러면 당연히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정도에 비례해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그렇게 나빠지면 생산력이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면 또 이제 자본가들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예요. 기껏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 뭐 이런 거 다 박멸해서 이제 저항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머리띠 메고 뭐 파업할 걱정은 이제 하나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일을 못 하는 거죠. 회사에 나와서. 회사에 나오면 집중을 못 한다든가 자꾸 지각하고 조퇴하고 뻑하면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하는데 즉 돈 버는데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자본가들이 어이쿠에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 때려잡아가지고 이제 말 잘 듣게 만들어놨는데 일을 못하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본가들 입장에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윌리엄 데이비스라는 행복산업의 저자가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노동에 대한 저항은 이제 조직된 목소리나 노골적인 거부로 나타나는 대신 무심함과 만성적인 건강 문제라는 행태로 널리 퍼져 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띠 메고 싸우지는 못하니까 이제 무심함, 만성적인 건강 문제 혹은 무력감 뭐 이런 거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1990년대 초에는 적어도 자유로운 서구에서는 열정과 활력의 결핍이 곧 자본주의 최대 위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근 몇 년간 경영자와 정책 위반자들은 위와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괜한 망상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90년대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얘들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왜 이렇게 정신건강이 안 좋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본가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윤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행복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본가들이 직장 내에 심리상담사를 고용하고 직원들의 행복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최근에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최고 행복 경영자를 채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는 마음 챙김과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참 좋은 친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앞다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다퉈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사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안 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즉 생산성이 나오지 않고 이윤이 창출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은 사실 정신질환이 증가하면서 GDP의 3, 4%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범죄의 경제적 비용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미. 그리고 향후 20년간 이 수치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축소해서 잡았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신질환과 불행,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계 경제 포럼까지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또 자기들이 더 이상 이윤을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20세기의 후반, 21세기 초반에 이 독점 자본가 기업은 행복산업이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행복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이게 행복 열풍의 또 한 가지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본가 계급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노동자들 생산성 올리기 위해서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주요한 이유긴 한데 자본가 계급은 행복할까요? 과연? 즉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서서 자본가들은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자본가 계급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가들도 격렬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이제 빠져들죠.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증상이 아주 흔해졌고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 뇌졸중,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계속 발병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자본가 계급은 이러한 어떤 치열한 경쟁 말고도 그 계급적 본성 때문에라도 참다운 행복을 향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자본가 계급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이기 때문에 행복을 향유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자본가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지난번 푸교 중독 사회에서도 다층적 위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자본가들도 행복하지는 않으니까 행복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정 정도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 열풍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행복 열풍이 이제 거세차게 불어닥치자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점 자본가 계급도 행복 열풍을 필요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 산업도 창조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행복이 좀 오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의 내용 자체가 변질되었다고 할까요? 과거의 사람들은 보통 행복 그러면 뭘 떠올렸냐 하면 모두의 행복을 떠올렸어요. 모두의 행복.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우리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라 모두의 행복을 떠올렸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상사회를 꿈꿨죠.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셸 포쉐라는 프랑스의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00년대부터 수많은 사상가들은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집단주의적 행복론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인권선언문 제1항에서 사회의 목적은 공동행복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문장으로 표현되었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이론에 의해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집단주의 행복론이 1800년대부터 인류를 사로잡았고 그 연장선에서 프랑스 대혁명,
미국 인권선언, 심지어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회주의 이론까지 등장했다. 이게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걸 꿈꿨다는 얘기입니다. 모두의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의 행복론은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적 행복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집단주의 행복론 찾아볼 수 없죠. 한물간 행복론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모두의 행복을 얘기하지 않고 또 이상사회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얘기합니다만 극소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구소련과 동구권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한 것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죠. 자, 이 결과 이제 행복은 어떻게 변질되었냐? 개인주의적 행복에 대한 찬양과 신봉은 근본적으로 실망의 장소로 인식된 사회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유일하게 행복을 보증하는 것은 사회적 협약에서 벗어나 자아의 탐험을 대신해주는 물질적 쾌락이라 해도 좋을 개인의 이기적 만족이다. 한마디로 행복이 개인주의화되었다. 이기주의적 행복으로 전락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뭘 떠올리냐 하면 모두의 행복,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상사회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행복 그러면 나의 행복을 떠올립니다, 다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을 떠올리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에서는 행복이 거의 경쟁 수단으로까지 전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행복이 어떻게 변질되었냐 하면 경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 더 잘 산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상징, 증표처럼 행복이 간주되기 시작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간다. 더 잘났다. 더 잘 산다. 라는 것을 과시하거나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려는 경쟁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성공의 징표이기 때문에, 승리의 징표고.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행복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할 때 아,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지금 이기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면서 안도감도 느끼고 우월적인 쾌감도 경험하고 그러죠. 이런 상황으로 한국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두고 행복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이기주의적 경쟁을 이제 행복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 사회에 일반화되어서 사람들은 이제 강박감에까지 시달립니다. 행복 강박. 행복해져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려요. 왜?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뭘 의미하니까? 패배자, 루저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행복을 강권해요. 막 사회도 행복해지라고. 왜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이고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못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면 무시당하겠구나. 인간 대접 못 받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행복해지려고, 특히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주변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맹렬하게 질주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남들한테 계속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SNS 같은 데다가 막 행복에 겨운 사진들 찍어서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칵 찍어가지고서 막 자랑스럽게 올리고 또 어디 놀러 가면 실제로 관광은 안 하고 사진 찍어서 그걸 자랑하려고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 이렇게 행복해.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그래 너 잘 살고 있구나. 경쟁에서 승리자였구나 네가.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평가해 줄 테니까
당연히 그걸 하려고 그러죠.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것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죠. 숨기려고 그럽니다. 불행, 슬픔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일상의 보통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런닝 입고 집에서 신라면 끓여 먹는 장면 이런 거 올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편안하게 그 가게집 앞에서 맥주 마시는 장면 이런 것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 찍어 올릴 때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나는 그게 행복하다고 해서 찍어 올렸는데 남들은 딱 보는 순간 야, 너 아이 이러고 사냐? 인생 나고자구나. 이게 바로 백수의 모습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흠잡힐 만한 걸 올리지 않죠. 이런 것도 역시 일종의 행복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만나서 사교 생활을 할 때 또 SNS를 볼 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만 행복하다, 자기만 불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잘 웃고 떠들고 유쾌한 것 같고. 근데 자기는 아닌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지배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 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티도 내지 못하는 남들한테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결과 다들 행복한 척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가면 우울증이 유행하고 있다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면 우울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웃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실제로 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두 다 나는 행복해 하고서 행복한 척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거의 다 하냐 하면 뭐 개인 상담 같은 데 오면 자기만 빼고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빼고는 싹 다. 아니라 그래도 안 믿어요. 다 행복해 보이는데요. 주변에 보면 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자기만 불행하대요. 근데 각 개인이 오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불행하다는 티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괴롭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더욱 강박감에 시달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당연히 또 행복 장사꾼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용해 먹는 행복 산업이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행복 산업 전에 힐링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서 유행을 탔었죠. 사실 힐링 산업이나 행복 산업은 병 주고 약 주는 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는 뭐 탄압을 하고 노동자들의 이제 정당한 뭐 활동을 탄압하고 또 노동자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해서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막 맛이 가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으쌰으쌰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정신 건강이 막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힐링 산업이고 행복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 병 주고 약 주는 거에 해당되는 것이고 힐링 산업이나 행복 산업의 목적은 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자기 개발하고 경쟁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이제 힐링 좀 하고 행복을 쫓은 다음에 에너지가 회복됐어? 그럼 빨리 와서 다시 열심히 일해. 이거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산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 산업이 황금알을 낳기 시작하자 행복 컨설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법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 행복 컨설턴트들은 자본가들한테는 마음을 다스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방법, 다시 말하면 직원들 일을 더 열심히 하기에 독려하는 또 고무하는 그런 방법론을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돈을 챙기죠. 이 사람들의 주 고객은 이 자부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가들.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는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는 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일 열심히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무력해져서 일을 잘 못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조언하죠. 그 다음에 실업자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할까요? 실업이 당신 책임이 아니다. 이건 사회 문제다.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하라. 뭐 이런 조언은 절대 안 하겠죠. 어떤 조언을 하느냐. 실업 생각 그만하고 감정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라. 아니면 실업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라. 당신 인생에서 이 실업이 큰 전환의 계기가 돼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노동자들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를 깎아내리는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조언을 하고 또 돈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행복 열풍, 행복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에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열풍이나 행복 산업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드는 풍요불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컨설턴트들 중에는 가짜가 대단히 많은데 뭐 오히려 가짜가 더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옛날에 그런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행복 전도사 부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행복 전도사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까지 했으면서 행복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이게 거품이 많고 또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정적이 많은 그런 산업인지 행복 산업이 또 행복 컨설턴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주변에서 보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하면 행복해져요. 이거 하면 행복해. 이런 조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인 행복 열풍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사실 풍요 중독 사회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행복 열풍이라는 것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아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전 지구촌을 강타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첫 번째는 우리 인류가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더 불행해졌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더 나빠지고 더 불행해졌기 때문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불행해서 행복 열풍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원인으로. 두 번째로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부침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고 이 상황에서 노동운동, 사회운동은 완전히 쇠퇴몰락하고 노동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전혀 없어지자 그걸 힘을 합쳐서 사회운동으로 풀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자 결국 정신건강이 너무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신건강의 악화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자본가들이 행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회사에 상담가를 고용하고 행복 담당자를 채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행복 산업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행복이 사람들이 불행해서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열망과 결합되면서 거대한 행복 산업을 탄생시키고 행복 열풍이라는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짜 행복론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